소크라테스 AI 학술원에서 제공하는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사회 각 분야에서 보는 놀라운 지혜나 용기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미 오래전 이 플루타르크 영웅전 안에 다 담겨 있었다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3편 리쿠르구스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스파르타 하면 떠오르는 그 전설적인 입법가죠. 어쩌면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 그 자체를 설계했다고도 볼 수 있는 인물인데요. 과연 그의 삶과 업적이 오늘날 당신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지 한번 함께 파헤쳐 보시죠. 네, 리쿠르구스는 기원전 한 9세기경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스파르타 왕족 출신입니다. 플루타르크 기록을 보면 그가 형이 죽은 뒤에 왕위를 이을 수도 있었는데 임신 중인 형수를 존중해서 조카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섭정을 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적인 정의, 공공선을 우선시하는 그런 면모를 보인 거죠. 단순히 그냥 혈통만 좋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좀 남달랐던 인물이군요. 젊은 시절에는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려고 노력했다고요? 맞습니다. 그냥 스파르타에만 머물지 않고요. 더 넓은 세상을 직접 보고 경험하려고 크레타나 이오니아, 심지어 이집트까지 여행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그 크레타의 엄격한 법이라든지 공동체 중심 문화 같은 것들이 아주 인상 깊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개인의 자기절제 그리고 공공선, 이게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고 스파르타 개혁의 어떤 밑그림을 그려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당시 스파르타는 그만큼 개혁이 꼭 필요할 정도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나 보네요. 네, 상당히 혼란스러웠다고 봐야 합니다.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또 사치가 만연하면서 사회 기강이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리쿠르구스는 바로 이 지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손을 댄 게 토지 균등 분배였어요. 경제적인 불평등이 이 공동체 정신을 해친다고 본 거죠. 단순히 부를 그냥 나눠주는 차원이 아니라 뭐랄까 공동체 의식을 다시 회복하려는 아주 중요한 시도였던 겁니다. 경제개혁으로 시작해서 정치나 사회 시스템 쪽으로도 아주 큰 변화들을 이끌었죠. 네,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권력 분산, 또 하나는 시민 정신 함양. 정치적으로는 일단 2명의 왕이 있고요. 그리고 28명의 귀족으로 구성된 원로원, 이걸 게루시아라고 부르죠. 거기에 나중에는 시민들이 선출하는 5명의 감찰관, 에포로스를 둬서 권력을 나누는 혼합 정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에포로스라는 존재가 중요했군요. 그렇죠. 특히 에포로스는 왕의 권력까지도 견제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가졌어요.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도록 설계한 거죠. 이야, 정말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놀랍네요. 그런데 리쿠르구스 하면 역시나 그 유명한 스파르타식 교육, 아고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아고게. 이게 아마 리쿠르구스 개혁의 꽃,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남성 시민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국가가 직접 관리 감독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인한 전사이면서 동시에 절제할 줄 아는 시민으로 키워내는 거죠. 단순히 법을 만드는 걸 넘어서 아예 사람 자체를 공동체에 맞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법 이전에 사람을 만들려 했다. 참 인상적인데요? 그 철제화폐 얘기도 재미있더라고요.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었다면서요. 네, 그것도 유명한 일화죠. 사치를 막으려고 일부러 부피는 엄청 큰데 가치는 별로 없는 그런 쇠돈을 쓰게 한 거예요. 누가 왜 이렇게 불편한 돈을 만드셨습니까? 물으니까 도둑이 훔쳐가기 힘들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답했단 얘기가 있죠. 그의 어떤 위트와 개혁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하, 재밌네요. 그런데 그렇게 엄격하게 개혁을 밀어붙였으니 반발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좀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다른 이야기는 없나요? 있습니다. 그 개혁에 반대했던 알칸데르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에게 맞아서 한쪽 눈을 거의 실명할 뻔했다고 해요. 그런데 리쿠르구스가 그를 처벌하는 대신에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식사 시중을 들게 하면서 결국 감화시켰다는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엄격한 법으로만 다스린 게 아니라 어떤 덕으로 사람을 감화시키려고 노력했던 면모도 보이는 거죠. 와, 대단하네요. 처벌 대신에 교화라. 그럼 이런 그의 개혁이 스파르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리크루구스가 만든 제도 덕분에 스파르타는 거의 500년 가까이 그리스 최강의 군사 강국으로 군림했죠. 그리고 아주 질서정연한 국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신, 또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사회의 근간으로 삼았으니까요. 플루타르크가 괜히 그를 법의 철학자라고 부른 게 아니죠. 네, 정말 대단한 업적인데 하지만 뭐랄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잖아요. 분명히 어두운 면도 있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비판점도 있죠.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 지나친 획일성이나 통제가 예술이라든지 철학 같은 문화적인 다양성을 완전히 위축시켜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스파르타 시민들의 평등과 안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헬로시라고 불리는 피정공민들, 그러니까 거의 노예계층에 대한 아주 잔혹한 착취와 억압 위에서 가능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크립테이아 같은 비밀 경찰 활동을 통해서 헬롯들을 감시하고 심지어 살해하기까지 했다는 기록도 있거든요. 이건 리크루구스 개혁이 가진 아주 명백한 한계이자 어두운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었군요. 플루타르크 본인도 이런 양면성을 좀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 리크루구스라는 인물 자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면서요. 네, 플루타르크도 리크루구스의 어떤 절제나 공공정신 같은 덕목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스파르타 문화가 너무 척박해진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리크루구스의 업적이 워낙 방대하고 또 기록마다 내용 차이도 커서 이게 과연 한 사람이 다 이룬 일이 맞느냐 이런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어요. 그래서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이루어진 스파르타의 개혁들이 그냥 상징적인 인물 한 명에게 이렇게 투영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화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다는 분석이 현재로서는 좀 더 지배적입니다.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플루타르크는 그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는 그를 어떤 이상적인 입법가, 개혁 정신의 화신으로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개혁을 다 완성하고 나서 델포의 신탁을 받으러 간다면서 스파르타를 떠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이 법을 꼭 지켜달라고 약속하게 하고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자신의 법이 영원히 지켜지게 하려고 스스로를 희생했다는 건데 이런 이야기가 바로 그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리크루구스는 스파르타라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설계하고 또 그 틀을 영속시키기 위해서 자신마저 지워버린 어떻게 보면 정말 극단적인 지도자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는 좋은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좋은 시민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고 그 나름의 답으로 극단적인 공동체주의를 선택했던 거죠.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 그리고 다양성은 과연 어디까지 양보될 수 있는 걸까요? 만약 당신이 리크루구스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리크루구스를 통해서 던져진 여러 질문들을 각자 한번 깊이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소크라테스 AI 학술원에서 제공하는 플루타르크 영웅전,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차례는 제4편 뉴마 폼필리우스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